우리 시누이는 나와 같은 해에 애를 낳았다. 우리 시댁은 같은 해에 첫손녀를 둘이나 보게 된 것이다. 집도 서로 가까웠다. 신우가 애를 낳은 후 말로만 듣던 시월드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애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시댁이랑은 그럭저럭 사이가 괜찮았는데 신우가 애를 낳고부터는 아예 대놓고 나를 하녀처럼 부려먹기 시작했다. 물론 나도 어머니, 저도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도 해봤다. 하지만 소용은 없었다. 단호하게 안 된다고 거절하면 너는 어쩜 그리 애가 무정하냐? 며 구박했다. 시어머니는 손녀 얼굴이 보고 싶다고 오시고는 신우가 필요한 물건들을 기저귀며 뭐며 별의 별걸 다 가지고 가곤 했는데 하루는 내가 딸을 위해 만들어둔 이유식을 보시더니 어머 얘! 이거 너희 신우 갖다 주면 좋아하겠다. 이 정도면 며칠 동안 이유식 걱정은 없겠구나. 그러더니 이유식도 모두 다 가져가셨다.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첫손녀라며 사주셨던 아기 옷에 내 산후복, 아기 이불까지 싹 다 가져가셨다. 이건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선 넘는 행동이지 않냐며 남편에게 모두 말했더니 남편도 화가 났나 보다. 시어머니한테 가서 남편과 함께 따졌더니 어머 그랬니? 미안하구나. 그래도 네가 이해해야지 어쩌겠니? 내가 오죽 너희 신우 걱정이 되면 이러겠어. 넌 뭐든 알아서 잘하잖아 라며 하하호호 웃어넘길 뿐 나에게 사과는커녕 조금의 미안한 감정조차도 없으셨다. 결국에는 신우부부가 둘이 데이트 좀 하게 애 좀 봐달라며 우리 집에 찾아오기도 했는데 안 된다고 거절하면 시어머니는 그걸 또 어떻게 하셨는지 어쩜 너는 애가 너희 신우 좀 쉬게 해줄 수도 있지. 너 때문에 너희 신우부부가 이혼이라도 하면 네가 책임질 거니? 라며 극대노. 심지어 신우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신우네 집안일에 내일 먹을 아침까지 준비해두라 하시며 아참 저녁은 안 차려도 된다는구나 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저 어이가 없었다. 남편도 그런 일까지 할 필요 없다고 해서 그 일은 결국 안 했지만 그래도 아이에겐 죄가 없지 않은가. 애가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씩 애를 맡아 돌봐줬다. 근데 거기에 맛이 들렸는지 점점 신우가 애를 맡기러 오는 날이 늘어났다. 나도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문득 든 생각이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는 10년이 넘게 신우 딸 하영이를 거의 도맡아 키웠다. 다행히도 머리도 좋고 착해서 가끔은 우리 딸과 티격태격하며 싸우기도 했지만 서로 자매처럼 사이좋게 잘 지냈다. 기저귀 차던 시절부터 시작해 유치원 입학 준비에 유치원 준비물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체육복이 찢어져서 오면 손수 다 꿰매주고 도시락에 학원 배웅 등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챙겨줬다. 내가 이렇게까지 잘 챙겨주니까 우리 신우는 아주 좋아했다. 그리고 이때다 싶었는지 이젠 나에게 아예 모든 걸 다 맡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딸 옷을 살 땐 꼭 하영이의 옷도 같이 사주고 매일 머리도 예쁘게 따주었다. 처음으로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겼을 땐 진지하게 고민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 가슴이 커지고 초경과 같은 2차 성징이 나타날 때도 처음이라 당황해하는 신우딸 하영이에게 여자만의 일들을 알려주며 세심히 챙겨줬다. 당연히 하영이는 나를 엄마처럼 잘 따랐다. 남편도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신우는 자기 노느라 바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예뻐하고 잘못할 땐 혼도 냈다. 가족 여행을 갈 때도 우리는 하영이를 꼭 데려갔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꼭 하영이와 같이 찍었는데 하영이가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건 이제 당연한 일이 되었다. 하영이를 돌보는 동안 식비 등 육아에 필요한 돈은 모두 내가 냈고 신우는 돈 들일 필요 없이 내 덕에 딸이 잘 크고 있다며 기뻐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친구와 놀러 다니며 신나게 보냈다. 그 결과 하영이는 나를 엄마처럼 그리고 신우는 마치 남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하영이는 성적도 좋았고 얼굴도 아주 예뻐서 신우 부부는 자랑하듯 하영이를 여기저기 끌고 다녔지만 하영이와 엄마 아빠와의 거리는 멀어지기만 할 뿐이었다. 신우는 마치 보란듯이 내 앞에서 하영아, 네 엄마는 바로 나야! 라며 혼도 내봤지만 소용은 없었다. 그때 엄마 말씀은 잘 들어야지 라며 내가 한마디 거들면 엄마에게 혼나는 아이처럼 긴장하기 시작했다. 신우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하영이에게 엄마는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신우는 하영이의 엄마면서 하영이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하영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언제 이가 자랐는지, 생리는 언제 시작했는지조차 말이다. 하지만 나는 모두 다 알고 있지. 똑똑하고 예쁘게 자란 딸이 자꾸 친엄마를 남처럼 대하니 신우와 시어머니는 미칠 노릇이었을 것이다. 한 번은 언제나처럼 하영이와 집에서 놀고 있는데 신우 부부와 시어머니가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나에게
네가 내 딸이 세뇌시켜서 뺏어간 거지? 빨리 내 딸 내놔! 라며 이상한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러자 하영이가 솔직히 날 키워준 사람은 숙모잖아. 엄마는 나한테 밥 한 번 차려준 적도 없으면서 라며 선을 그었고 신우 남편은 벙쪄서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알고 보니 신우 남편은 과도한 직장 업무로 인해 집안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던 것이었다. 그 덕에 신우는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여기저기 놀러 다닐 수 있었고 남편에게는 자신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것처럼 말하며 내가 하영이를 대신 봐주고 있다는 사실은 비밀로 했던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10년이나 넘게 남편을 감쪽같이 속이다니. 유치원 가방도 초등학교 가방과 교복도 전부 내가 사준 것이라는 걸 알고는 신우 남편은 학을 떼고 말았다. 신우 남편은 신우에게 그게 정말이냐며 따져묻기 시작했고 신우는 내가 본인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며 반박했지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가 통할 리 없었다. 하영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영특한 아이로 자란 게 못내 아쉬웠던 건지 어떻게든 하영이를 다시 데려오고자 시어머니까지 합세해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하영이와 신우의 관계는 가까워지지 않았다. 참고로 시어머니는 우리 딸도 하영이와 똑같이 예뻐해 주셨다. 사실 신우도 하영이를 엄청 예뻐하긴 했다. 직접 아이를 키우지는 않았지만 우리 딸 예쁘네 라며 입으로만 예뻐할 뿐 딱 거기까지였다. 하영이를 친구들에게 자랑하러 다닐 때는 더 호들갑을 떨며 아이를 예뻐했지만 그런 행동이 더욱 하영이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던 것 같다. 하영이가 얼굴이 예쁘건 똑똑하건 그런 건 우리 가족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예뻤으니까. 그래서 신우와는 엄마와 딸 간에 할 수 있는 말다툼은커녕 사소한 대화조차 거의 없었지만 나는 하영이가 잘못하면 엄마로서 크게 혼돈했다. 엄마와 딸 간에 할 수 있는 말다툼도 있었지만 그만큼 나와 하영이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져갔다. 아이도 결국 낳은 정보다 키운 정에 더욱 마음을 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신우와 시어머니에게 지금부터라도 아이에게 신경 좀 써주라고 말도 해봤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를 챙겨주긴 힘들었는지 어른이 되면 엄마를 이해할 거라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아이를 키우지도 않아놓고 어른이 되면 다 이해하게 될 거라니 진심으로 그렇게 날로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짜증도 났지만 사실 하영이는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어 보여서 그러든 말든 신경도 안 썼다. 그리고 그 후 하영이는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졸업과 동시에 자취를 시작했다. 어른이 되면 다 이해할 거야 라고 말했었던 신우와 시어머니의 바람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영이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하영이는 취직도 하고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다며 내게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렇게 서로 수다를 떨고 있는데 하영이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해도 돼? 라고 말해서 무슨 얘긴가 했더니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으니 그 사람을 함께 만나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놀람과 동시에 친엄마도 아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도 되는 거냐고 물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친엄마는 숙모뿐이야. 라고 말하는 하영이의 진심에 나는 전화기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 후 하영이는 나와 남편에게 결혼할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었다. 남자친구 앞에서 하영이는 우리 엄마 아빠예요 라며 우리를 소개해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그 남자친구도 대강 우리의 사정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그 둘은 무사히 결혼에 꼴이냈지만 그 결혼식장에 신우와 시어머니는 없었다. 성공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후 나중에야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와 신우는 또다시 우리 집에 쳐들어왔다. 왜 내 딸 결혼식에 우리를 안 부른 거야? 우리는 하영이의 친엄마고 할머니라고! 라고 말하는 신우에게 나는 지금까지 마음속에 쌓아뒀던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다. 친엄마? 네가 그러고도 친엄마야? 나한테 애 맡겨두고 놀러만 다닌 주제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친엄마야? 그 애를 키운 건 바로 나야. 그리고 어머님, 하영이 어릴 때부터 신우만 감싸고 돌고 저한테는 막대하셨죠? 하영이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내 말에 두 사람은 뭐라 변명도 못하고 애먼 입술만 잘근잘근 깨물고 있을 뿐이었다. 당신들은 하영이를 그저 자랑거리나 귀여운 인형쯤으로 생각하나 본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영이는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한 명의 아이일 뿐이었고 그걸 해준 건 나와 내 남편이라고요. 내 엄청난 기세에 눌린 두 사람은 이번에야말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신우는 이 일을 계기로 남편에게도 이혼당하고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우가 해온 일들을 생각하면 자업자득 아니겠는가. 어릴 때부터 딸처럼 키워온 하영이는 이제 진짜 내 딸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하영이의 엄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시어머니는 감정 표현이 드문 사람이다. 평소에는 웃기도 하지만 금세 무표정으로 변하고 한 가지 감정이 길게 이어지질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동물에 비유하자면 파충류 같은 느낌이랄까? 맛있는 사료를 주면 좋아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 선물을 드려도 별다른 반응 없이 뭘 이런 걸 고맙구나 하고 받으셔서 마음에 안 드시나 했더니 뜻밖에도 잘 쓰고 계신 적도 있었다. 예전부터 쭉 그래왔던 듯 자신의 아들에게도 별달리 애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 우리 일에 간섭하지도 않고 그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지낸다. 남편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지 차로 5분 정도 거리인 시댁에 자주 찾아간다. 오늘은 내가 좀 바빠 라며 우리를 두고 나가신 적도 있었다. 자주 전화드려도 싫거나 좋은 기색도 없이 그저 그런 반응에 내가 옆에 있든 없든 신경도 안 쓴다. 어느 정도 거리감도 있고 나에 대해 트집을 잡는 일도 없기 때문에 정말 이상적인 고부관계지만 남편은 어떻게든 어머니와 더 가까워지려는 궁리만 한다. 예전에 온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숙소에 도착할 무렵 장미지주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렴 라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었다. 연락을 받은 남편은 돌아가자 라고 했고 결국 주차장에서 돌아가느니 마느니 하면서 크게 싸웠다. 목적지가 바로 코앞인데 돌아가자는 남편이 괘씸하기도 했고 그렇게까지 필사적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다. 어디서 다쳤다거나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장미지주대를 세우는 것 때문이라니 아무리 좋게 봐도 그건 좀 아니라는 걸 남편은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결국 그날은 남편 혼자서 돌아갔다. 남편은 일을 도와준 뒤 숙소에 왔지만 도착한 남편과 또 싸우는 바람에 모처럼 간 온천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 없었다. 이럴 거면 여행은 왜 갔는지 무엇 하나 즐기지 못한 온천 여행이었다. 가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여행을 간다고 말은 해두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았다. 실제로 다음날 여행지에서 사온 선물을 드렸더니 엄청 놀라셨다. 여행 가기 직전에 내가 불러서 온 거구나. 미안하다. 라고 하시길래 툴툴대며 사정을 얘기했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왜 말을 안 했니? 꼭 어제가 아니어도 다음에 했어도 됐는데 아내를 온천에 혼자 두고 온 거야? 그런 남편이 세상에 어딨니? 라며 무표정으로 남편을 추궁하셨다. 우물쭈물거리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나는 남편이 그러면 정말 싫을 것 같구나. 이런 아들로 키워서 미안하다. 그날 남편은 의기소침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어느 날은 남편과 둘이 걷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시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손을 흔들며 지나갔다. 그런데 내 앞쪽에서 경계석에 바퀴가 걸려 자전거가 휘청거렸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한 발로 넘어지지 않게 버텼지만 대신 자전거가 나를 덮쳤다. 그런데다 남편이 나를 밀치고 시어머니에게 달려가는 바람에 핸들에 가슴을 세게 부딪혔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달려오더니 아이고 괜찮니? 아이고 미안하다 라며 일으켜 세워줬는데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조심 좀 해 라고 시어머니만 걱정하는 남편에게 아픔과 짜증이 섞여 폭발할 것 같았다. 시어머니에게 기대어 일어난 뒤 괜찮아? 라며 뒤늦게 달려온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는 그대로 집에 와버렸다. 시어머니는 나를 따라 집으로 따라와서는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며 깨진 손톱을 소독하고 파스도 붙여주셨다. 뒤늦게 온 남편의 간호는 일체 거부했다.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시어머니지만 엄마만 찾는 남편 탓에 좀처럼 잘 지내기가 힘들었다. 남편만 생각하면 뭔가 분하고 정이 떨어졌다. 남편은 안 그래도 기복 있는 성격인데 요란스럽게 행동해 더 많은 애정을 받으려고 했다. 어쩌면 남편은 아내라는 존재를 이용해 어머니에게 더 많은 애정을 받으려고 한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내 요구는 시어머니를 소홀히 대하라는 게 아니다. 시집살이 같은 것도 없고 좋게 보면 우리에게 무관심하니 눈치 안 봐도 돼서 무척 편하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은 선을 넘었다. 이게 원인으로 우리 사이가 파국으로 치달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점점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솔직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몰랐다. 내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이게 다 쓸데없는 걱정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내가 무시당할 때마다
짜증이 나고 비참한 느낌이 들면서 가슴이 터질 듯한 기분이었다. 엄마라는 존재가 특별하다는 건 알지만 남편은 아내인 나보다 어머니의 애정을 더 받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도 정신적으로 한계였다. 정신과 상담을 진지하게 고민할 즈음엔 남편과 잠시 거리를 두려고 별거를 결심했다. 남편은 말해도 이해해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만 설명하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친정에 돌아와 엄마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다. 특별히 시집살이를 당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매정하게 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화를 낼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남편과 떨어져 천천히 생각해보고 싶다는 말에 부모님은 알았다고 했다. 남편과 함께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자신에게 이 상황을 참을 수 있을지 물어봤을 때 아무래도 자신이 없었다. 이대로 헤어지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갑자기 친정으로 돌아간 일에 대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남편은 그 자리에서 대체 왜 그러는 거지? 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그 모습에 내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시어머니가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다. 평소 남편의 태도가 얼마나 신뢰가 되는 건지 남들이 보면 어처구니 없어 할 행동인지를 엄청 길게 설명하셨다고 한다. 마침 시댁에는 타 지역에 사는 남편 형님 부부가 놀러와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둘 역시 남편의 말에 어처구니 없어 했다고 한다. 큰동서는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자기 생각을 서슴없이 말하는 타입의 쿨한 여성이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도 어머님은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린다니까요. 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할 정도로 시원시원한 성격이다. 그런 큰동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날만하네요. 특히 온천 여행일은 거의 악의밖에 안 느껴져요. 만일 제 남편이 그랬으면 정남이가 떨어져서 바로 이혼했을걸요? 라며 단호하게 말했다고 한다. 거기에 아주버님까지 너 자기가 마마보이라는 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행동하면 재수씨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냐? 여행을 갔으면 뭐가 먼저인지는 분간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자전거 사고도 그래. 엄마는 본인 부주의로 넘어진 거고 재수씨는 거기에 말려든 건데 엄마만 챙기고 눈길도 안 줘? 불쌍하지도 않아? 라며 크게 혼났다고 한다. 이제까지 무의식적으로 아내인 나보다 시어머니를 우선시했던 남편의 태도에 대해 아주버님과 큰동서의 지적을 받고 남편도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친정까지 나를 데리러 왔다. 조금 놀랐지만 부모님도 정말 이혼하면 어쩔까 하며 내심 조마조마했던 듯 둘이서 잘 얘기해봐 라며 집을 비워준 덕에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둘만 남게 되자 남편은 가족들이 충고해준 덕분에 겨우 깨달았어. 온천 여행도 그렇고 자전거 사고도 그렇고 형이랑 형수님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이상하다고 생각 못했어. 두 사람에게 하나하나 지적받으면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는지 드디어 깨달았다고 한다. 그때까지 자신이 엄마에게 의존하고 있었지만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치겠다고 했다. 온천 여행 때처럼 자신만의 감정만을 내세우지 않고 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남편을 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생각한 나는 부모님에게 남편과 집에 돌아가겠다고 연락했다. 그 무렵 이미 형님 부부는 집에 돌아갔지만 시어머니는 어서 오렴 이라며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솔직히 남편이 앞으로 변할지 반신반의했지만 이번 사건 이후 시어머니가 연락해 무슨 부탁을 하면 우선 어떻게 해야 할까? 라며 내게 물어보았다. 그럴 때 내가 내일 가도 괜찮지 않아? 라고 답하면 응 알았어 라며 순순히 받아들였고 시어머니 일부터 먼저 해드리자 라고 말하면 같이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도왔다. 사소한 변화였지만 놀라울 정도로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 다음 달 형님 부부가 시댁에 올 예정인데 그때 감사 인사와 함께 남편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줄 생각이다. 학창시절에 시급이 괜찮은 근처 오락실에서 알바를 했다. 당시는 아직 점원들의 태도가 불량한 시절이었고 점장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평소에도 현장에는 거의 나오지도 않고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마이크로 화만 내는 게 업무라고 착각하는 답도 없는 인간. 차별 대우도 심해서 같은 실수를 저질러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정도로 넘어가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지금 장난해 임마? 뇌도 없냐? 하며 화를 내곤 했다. 대우가 뻔했기에 알기 쉽게 점장님께 아첨을 부리는 놈들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 또다시 우쭐대며 기어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한 번 찍힌 놈은 거의 왕따 취급을 당해서 다들 그만두곤 했다. 게다가 카운터 알바생이나 커피를 내오는 누나들에게는 맨날 작업이나 걸고 완전 답도 없었다. 특히 귀여운 신입이 들어올 때는 완전 쓰레기처럼 굴었다. 틈만 나면 데이트하자고 꼬시질 않나,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절해도 들은 채도 안 하고 강제로 일 끝마치고 같이 놀러 가자며 끌고 나가려고 해서 다들 엄청 싫어했다. 결국 거절하면 잘라버리겠다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협박을 해서 식사 자리에 데려가거나 그래도 싫다고 한 애들은 성희롱을 못 견디고 그만두곤 했다. 그래서 항상 가게는 일손이 딸렸다. 그래서 손님들을 기다리게 할 때도 많았고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럼에도 망할 점장놈은 본인 탓으로 인재가 부족한 걸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더럽게 일 못하는 뇌도 없는 자식들, 일이 장난이야? 이까짓 거 가지고 빨리빨리 안 움직여? 와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쓰레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점원과 알바생의 평판은 완전 바닥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큰 이벤트가 있어 아침부터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이 자식은 항상 그랬듯 모니터 너머로 고함만 지르고 있었다. 그것도 듣기 거북한 욕설들만 한가득. 처음에는 묵묵히 대답했는데 중간부터 가짠치도 않게 느껴져서 대답을 안 하게 되었다. 안 그래도 이벤트로 가게는 북적거리고 여기저기서 손님들이 불러대고 왜 불러도 안 오냐, 왜 이렇게 늦게 오냐 하며 수도 없이 클레임이 들어오고 있었다. 물론 이것도 모두 다 망할 점장 탓이다. 하여튼 그래서 화가 났는지 고함이 점점 심해졌다. 손님들 항의도 들어야 하는 와중에 인이어로는 점장의 고함까지 흘러나와 귀가 너무 아팠다. 이런 상태로는 도무지 대응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인이어의 전원을 꺼버렸다. 그랬더니 점장이 밖으로 걸어나와서는 말했다. 야, 너 잠깐 와봐. 예, 분부대로 해야죠. 이렇게 바쁜데 참 눈치도 없는 인간이시네요 생각하면서 나는 사무실로 갔다. 사무실로 데려가니 곧바로 점장은 큰 소리로 폭언을 뱉어내기 시작했다. 야, 너 내가 하는 말 안 듣고 있었냐? 내가 말하고 있는데 감히 무시를 해? 라며 사무실에 들어가서부터 계속 거듭되는 잔소리. 덕분에 또 귀가 아프기 시작했다. 나도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듣자 하니 열이 뻗쳐 한마디 받아쳤다. 나는 손님들 상대하느라 바빠 죽겠다고. 네 상대나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그건 니들이 모두 일 처리도 제대로 못해는 무뇌라서 그런 거 아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여자한테 성희롱이나 해대고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은 힘으로 찍어 누르기나 하는 네 탓이겠지. 여태껏 가만히 있던 것도 있지만 맞받아친 건 처음이라 잠깐 점장이 당황하더니 뭐냐 그 태도는? 사과 안 해? 라고 말했다. 사과할 만한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 어차피 자를 거잖아. 때려치고 말지. 솔직히 이딴 직장 지긋지긋해서 그냥 그만둘까 하던 참이라 세게 나갔다. 그랬더니 점장은 내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며 단추 몇 개를 풀어 소매를 올리더니 타투를 드러냈다. 그때 나는 한 가지 눈치챈 것이 있었다. 점장은 내가 타투를 보고 쫄아서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한 건지 거만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딴 걸로 겁주려고요? 고작 기계로 대충 그린 걸로? 라고 말하니 들통난 게 얼굴에 다 드러났다. 말해두는데 그딴 걸로는 안 쫄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문신을 매일같이 질리도록 봐와서요. 라고 말하니 점장이 굉장히 티나게 뒷걸음질 쳤다. 아까 그 거만한 얼굴은 어디 간 건지. 응? 너? 점장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는 대강 예상되었다. 뭐 약간 오해하고 있을 것도 말이다. 점장은 재빨리 타투를 감추고는 사이다야, 오늘은 점심때까지를 하루 일한 걸로 칠 테니까 가봐도 돼. 내일 다시 보자. 라고 실실 웃으며 나를 돌려보내려고 했다. 아니 지금 가게가 이렇게 난장판인데 뭘 믿고 지 맘대로 말하는 거지? 멍청하기 짝이 없네. 라고 생각하며 나는
용건이 끝났으면 전 다시 일하러 가볼게요. 이렇게 가기가 바쁜데 동료들만 남겨두고 돌아가는 게 어딨어요. 라고 말하며 사무실을 나와 다시 일하러 돌아갔다. 점장은 멍해져서 그 후로 이니어의 고함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동료들도 내가 점장한테 불려가서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돌아오니까 갑자기 점장의 고함 소리가 멈춰서 무슨 마법을 부린 거냐고 엄청 물어왔다. 나는 웃으며 대충 얼버무렸지만 뭐 점장은 아마 내가 조폭들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다가가기도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못하고 애매해진 거지. 사실 내 가족은 옛날부터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진짜 문신을 넣은 아저씨들에게 귀여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진짜를 보았다고 얘기한 거다. 당시 나는 아저씨들의 등짝에 용이나 도깨비 같은 게 엄청 많아서 아저씨들을 볼 때마다 엉엉 울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착했고 야 꼬맹이 우유 안 마시면 키 안 큰다 라며 자주 병에 든 우유 같은 걸 사주셔서 나중에는 마음을 열곤 했다. 지금도 고향이 그리워져 얼굴을 보러 갈 때면 꼬맹이 많이 컸네? 라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다. 요즘에는 옛날 목욕탕 자체가 흔하지 않은 것과 문신한 사람은 절대 안 받겠다는 곳이 많아서 우리 목욕탕은 옛날부터 알고 지내온 손님들이 많아 모두 세월이 지나도 사이가 좋다. 아버지도 조폭들 상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뭐 하는 거야 이놈 자식아? 문신에 확 물 부어 지워버릴까 보다. 같은 말을 하며 아저씨들이랑 장난칠 정도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점장의 가짜 문신이 가짠치도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뭘 말하기도 전에 점장이 멋대로 오해해서 겁먹은 거니까 뭐 어때 하고 내버려둔 건데 그 후로 점장은 왠지 모르게 나를 무서워해서 마이크로 소리치는 일도 싹 사라졌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게가 바빠지면 선뜻 도와주러 홀까지 나와서는 오늘은 바쁘니까 열심히 해보자 라고 말하며 내 눈치를 본다. 동료들도 어리둥절하면서도 직장이 엄청 편해졌기에 나한테 평생 이 직장 그만두지 말아달라곤 했다. 게다가 점장의 괴롭힘뿐만 아니라 성희롱까지 싹 다 없어졌다. 한 번은 점장이 여자애를 꼬시고 있길래 내가 제 친구한테 무슨 용건이시죠? 라고 하니까 얘 네 친구였구나? 네, 그런데요? 라고 말했더니 엄청 쫄아서는 도망갔다. 뭐 실제로도 그 애와는 친구였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뿐이지만 점장은 누가 나와 관계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여자애를 절대 꼬시지 않게 되었다. 점장의 180도 바뀐 태도에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하면서도 점원들은 모두 박수치며 기뻐하는 데다가 점장도 엄청 열심히 일하게 됐으니 좋은 게 좋은 거겠지. 참고로 왜인지 나는 지금 숨겨진 보스라고 불리고 있다. 아내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아내와의 관계가 완전히 식어버렸다. 결혼하고 얼마간은 사이가 정말 좋았지만 언젠가부터 아내는 나를 홀대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둘이서 바람이나 쐬고 올까? 나 피곤하니까 당신 혼자 갔다 와 라고 한 적도 있고 오늘 나 늦으니까 저녁은 혼자 차려 먹어. 또? 이번 달만 해도 벌써 5번째인데? 기분 나쁘게 그걸 또 하루하루 세고 있었어?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쓰든 그건 내 마음이지 라며 밥을 차려주지 않은 적도 있었다. 아내는 전업주부면서 집안일도 안 하고 매일을 놀러 다니기만 했다.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중 어느 날 아내는 내게 이혼하자고 했다. 나 이혼하고 싶어. 물론 나는 깜짝 놀랐다. 뭐? 아니 왜? 이유가 뭔데? 우리 서로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겨우 그것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아내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던 나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느 부분에서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당신은 자꾸 나를 집에 가두려고 해. 내가? 난 그런 적 없는데. 너도 놀고 싶을 땐 나가서 놀다 오잖아. 아니야. 당신이 자꾸 날 가둔다니까? 아내는 계속 감정적이었지만 나는 아내를 이성적으로 대했다. 계속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어느 날은 집에 처음 보는 여자를 데려왔다.
그리고 우리의 이혼 이야기에 그 친구도 함께하게 되었다. 솔직히 말도 없이 데려온 거라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집에 온 사람을 내쫓을 수도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도 함께하게 됐다. 이제 그만 인정해, 이 쫌생이 같은 인간아! 내가 인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나와 아내가 서로 설전을 벌이던 중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며 그 친구가 자리를 떴다. 그러자 갑자기 아내가 조용해지더니 일어서서 자기 자신을 때리기 시작했다. 난 멘붕. 때리지 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해! 누가 좀 도와줘요! 뭐에 홀린 듯이 자기 자신을 때리는 아내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다. 그 후 바닥에 컵을 던져 깨뜨리더니 탁자를 향해 쓰러졌다. 그때 마침 친구가 돌아왔고 쓰러진 아내를 보더니 깜짝 놀라 말했다. 지수야, 괜찮아? 괜찮아.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나를 때렸어. 뭐? 너 지금 무슨 말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내 머릿속은 하얘졌다. 그러자 그 친구는 내게 너무하시네요. 이혼하기 싫다고 아내를 때리는 게 어딨어요?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아내를 때렸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 친구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아내를 때리다니 최악이네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제가 때린 거 아니에요. 그럼 지수 몸에 난 상처는 뭔데요? 그건 지수가 스스로 자기 몸을 때린 거라고요. 나는 사실을 말했지만 그 친구는 내 말을 무시한 채 결국 경찰을 부르고 말았다. 경찰이 오자 아내는 겁먹은 척을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몸을 벌벌 떠는 연기까지 선보였다. 진짜 여배우로 착각할 정도로 연기가 리얼했다. 게다가 그 친구까지 합세해서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남편이 폭력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나도 지지 않고 말했다. 아닙니다. 아내는 스스로 자기 몸을 때린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내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고 나를 의심했다. 남편분,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이 상황은 누가 봐도 내가 범인이었다. 그래서 나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사실 제가 아까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화해뒀는데요. 그 영상으로 판단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자기 몰래 그 상황을 찍은 사실에 화가 난 아내는 야비한 새끼, 몰래 녹화를 해? 라며 지금까지 조용했던 아내가 입을 열었다. 뭐야, 폭력으로 받은 충격 때문에 말도 못할 정도로 겁먹고 있던 거 아니었어? 라고 하자 나를 착 째려봤다. 경찰들도 바보가 아닌지라 아내의 그 모습이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녹화한 비디오를 확인했다. 누가 좀 도와줘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해! 비디오에는 아내가 스스로 자신을 때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게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해놓고 뛰어나갈 타이밍을 재고 있던 친구의 모습도 선명히 찍혀 있었다. 김현주 씨, 지금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거 명백한 자작극 맞죠? 경찰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자 아내는 정색하며 네가 자꾸 이혼을 안 해주니까 그렇지! 부부 문제는 민사개입 못하는 거 맞죠? 이제 그만 돌아가주세요. 라며 이번에는 경찰을 돌려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도 그냥 넘어가진 않았다. 사과로 끝낼 거면 경찰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허위사실로 경찰을 이용한 경우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경찰서까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의 말을 들은 두 사람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진짜요? 그게... 그냥 장난이었어요.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경찰을 장난으로 부른 건가요? 대체 경찰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라며 전곡을 찔린 두 사람은 쫄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두 사람은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까지 곧바로 연행되어 갔다. 두 사람은 불기소 처분으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았지만 아내에겐 반성의 기미가 조금도 없었다. 살짝 놀려주려고 했던 건데 이런 꼴을 당하게 하다니! 라며 내 탓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상담을 의뢰했다. 아내가 저랑 이혼하고 싶어 하는데 뭔가 좀 꺼림직해서요. 아내의 행동이 의심되신다면 아내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시죠. 괜찮은 흥신소 소개해드릴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흥신소의 뒷조사로 인해 아내가 회사 동료와 불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생각보다 충격을 받진 않았다. 불륜 상대는 같은 회사의 이동현 씨였습니다. 부인분과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하시겠습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나는 바로 그러겠노라고 답했고 그 후 나는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변호사는 두 사람을 불러놓고 증거를 들이밀었다. 부인이 한 행동은 매우 악질적이라 사료되므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하겠습니다. 3천만 원이요? 말도 안 돼. 나를 속여 이혼한 후 상간남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꿨지만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아내는 허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한편 상간남은 저희 두 사람 위자료를 모두 합한 금액이 3천만 원이라는 거죠? 라며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굳이 내가 두 사람의 위자료를 더할 이유는 없지. 이 질문에 변호사는 냉정하게 아니요. 이동현 씨의 위자료는 별도입니다. 라고 했고 상간남도 넋이 나간 표정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에게 보기 좋게 한 방 먹인 나는 무사히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 후 우리는 이혼했다. 나는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회사에도 알렸다. 회사에서 바람이라니 너희들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불륜 사실이 직장 상사에게도 보고되었고 소문은 회사 안에 순식간에 퍼졌다. 더 이상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간남은 자진 퇴사했다고 한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상간남도 같은 방법으로 이혼을 노리고 있었고 심지어 아내에게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일로 상간남의 아내도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다고. 하지만 나와 아내는 이미 끝난 사이였기 때문에 얼마를 청구한다고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아내는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난 이미 모든 처벌을 다 받았다고. 라고 했지만 도대체 무슨 처벌을 다 받았다는 건지. 당연히 자신의 죄가 모두 끝날 때까지 갚아 나가야지. 그래서 나는 내가 알 바야? 잘 가라. 라고 말해줬다. 주부로만 지내서 직장 경력도 없던 아내는 많은 금액의 빚을 지게 되었고 친정 부모님께 사정사정한 결과 부모님이 대신 갚아줬다고 한다. 아내의 친정은 엄청난 깡시골로 이웃도 몇 없는 곳이다. 덕분에 이웃들 모두가 아내의 소문을 알게 되었고 아내의 부모님은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라며 아내를 매일 구박한다고 한다. 같은 대학이었던 남사친에게 청첩장이 왔는데 당일에 식장에 가니 하객마다 지정석이 있었는데 내 자리만 없었다. 심지어 내 이름은 하객 리스트에도 없었다. 당연히 나는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고 접수대에 가서 잘 좀 체크해봐요 라고 따졌다. 나 이외에 대학 동기 여자애들도 문제없이 참석해 있었고 딱히 신랑과 연애를 해서 껄끄러운 관계도 아니었다. 오히려 얘를 거의 모르는 편에 가깝다. 하지만 청첩장도 보내왔고 대학 동기니까 초대해줬나 보다 해서 온 것이다. 같이 있던 동기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자 신랑이 눈치챘는지 이쪽으로 다가와서는 에? 네가 여길 왜 왔어? 초대한 적도 없는데? 초대받을 정도로 나랑 친하지도 않잖아? 라고 말했다. 뭐? 초대한 적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분명 집에 청첩장이 왔었는데? 전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나는 잠깐 멍해져 있었다. 물론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알지. 그래, 충분히 자각하고 있다. 같은 직장을 다니지만 정말 그뿐인 정도의 사이. 얘랑 그렇고 그런 관계도 아니었고 그렇게 될 뻔한 적조차 없다. 신부와도 면식이 있는데 딱히 내가 신부한테 뭔가 잘못해서 반감을 산 것도 아니고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 말까한 정도의 관계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 신랑은 자기 결혼식에 초대했을 내게 남들 앞에서 온갖 망신을 다 주고 있다. 참고로 청첩장은 분명히 왔었다. 내 착각일 리는 없지만 설마 이런 전개가 식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기에 지금은 증거를 댈 만한 청첩장도 갖고 있지 않다.
최대한 머리를 쥐었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생각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었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어 분통하고 내 모습이 처참해서 바보마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다. 이런 내 사정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은 마치 내가 잘못 들어온 초대받지 않는 손님을 보는 듯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어서 창피해진 나는 축의금도 안 내고 그냥 식장을 나왔다. 그 후 몇 시간이 지나 핸드폰 전원을 틀었더니 엄청난 양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그렇게 창피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에게도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아 하면서도 어렵사리 친구 메시지를 읽어보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있었다. 글쎄, 내 사정을 알게 된 신부와 신부 부모님과 대학 교수님이 격분해서 결혼식이 파토났다고 하는 것이다. 글로는 다 못 말하겠다고 전화 좀 해달라는 친구들의 카톡이 산더미처럼 와 있길래 나는 그중 한 명에게 전화를 해봤다.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식 자체는 중간까지 진행됐다고 한다. 하지만 그 후 신부가 갑자기 신부 대기실로 돌아가 꼼짝도 안 해서 중단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상황을 아무것도 모른 채 당황해 울며 돌아간 나를 보고 신랑은 미친 듯이 웃어댔고 손가락질해가며 나를 비웃었다고 한다. 신랑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일단 또라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걔가 도대체 왜 잘 알지도 못하는 내게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수군거리는 대학 동기들과 그런 반응을 보고 놀란 신랑의 싸늘한 분위기를 보고 상황을 눈치챈 교수님, 게다가 그 모습을 신부 부모님도 보고 있던 듯하여 그런 신랑의 행동을 신부 부모님들이 따지기 시작했고 신랑 부모님은 거기에 반론하고 있던 사이 사정을 들은 신부가 신랑에게 쓰레기 새끼 라고 경멸하자 신랑이 역으로 화를 냈다고 한다. 일단 그 자리가 난장판이 됐다는 건 알겠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신랑이 내게 망신을 준 이유도 알게 되었다. 그건 신랑보다 늦게 회사에 들어온 내가 빠르게 자격증을 따낸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 헐, 고작 그런 이유로? 친구에게 들었을 때 나는 어처구니가 없는 신랑 행동의 이유에 경악하고 말았다. 고작 그 이유 하나로 내게 복수하겠답시고 초대할 생각도 없는 주제에 나를 식장으로 불러놓고는 남들 앞에서 내게 망신을 주고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 듣고 나니 온몸에 혐오감이 느껴졌고 이내 분노가 올라왔다. 참고로 신랑도 같은 자격증을 따려고 했지만 떨어져서 재도전하고 있는 와중에 나는 한 번에 땄다. 뭐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자격증은 난이도도 꽤 높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절대 딸 수 없는 레벨이다. 그렇게 노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일이 끝나도 집에서 계속해서 공부했었고 잘 모르겠는 건 이미 자격증을 딴 사람에게 물어보러 가든 해서 힘들게 얻은 결과이다. 한편 신랑은 공부 같은 건 다 멍청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이딴 자격증 금방 딸 수 있어. 라며 공부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고 떨어지고 나서도 이번에는 문제 난이도가 평소보다 좀 높았던 거라 내 잘못이 아니지. 라는 말이나 하고 있었다. 내 핸드폰에는 수도 없이 많은 카톡이 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신랑한테 온 것도 있었다. 너 때문에 내 결혼식을 다 망쳤어. 나한테 사죄하고 위자료 내. 식장 비용까지 싹 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몇 통씩이나 기분 나쁠 정도로 보내왔다. 게다가 카톡으로 안 그치고 음성 메시지로도 같은 내용으로 내게 소리치듯 욕설을 퍼부었다. 일단 신랑은 무시했고 그 후에 친구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이번에 신랑이 한 행동을 신부는 물론이고 신부 측 부모님이 격분해서 파혼하기로 결정했다는 듯하다. 아무 잘못도 한 적 없는 나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장깨까지 부려가며 굴욕을 준 남자와 딸을 결혼시켜줄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뭐 신부분도 신랑이 그런 짓을 저지를 만한 남자인 줄은 몰랐고 이번 일로 정이 다 떨어졌다고 한다. 결혼식은 파토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고 말했다 한다. 물론 식이 파토난 건 100% 신랑 잘못이기 때문에 변상금과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들었다. 신랑 부모님도 처음엔 신랑을 감싸주었지만 너무나도 주위의 항의가 거셌고 신랑 편을 드는 정신머리라니 미친 거 아니냐는 말까지 듣자 부모님조차 이제는 신랑을 탓하고 있다고 한다. 계획대로였다면 결혼식에서 내게 창피를 주고 크게 웃은 뒤 자기는 신부와 행복하게 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완전히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되어 매우 초조해하고 있을 게 눈에 뻔하다. 결혼식이 파토나 위자료와 식장 비용까지 청구당할 계획은 그 친구 머릿속에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당연히 내줄 생각은커녕 미안하지만 이번 일은 나도 고소하기로 했다.
당시에는 초대받은 증거를 들고 있지 않았지만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었으니까. 증인도 그 장소에는 몇 명씩이나 있었고 신부를 찾아가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면 혹시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게 창피를 주고 울게 만들어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받고 말았다. 분명 그때는 내게 있어서는 정말 지옥 같은 순간이었다. 그렇기에 절대로 신랑을 용서할 수 없고 그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받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후 나와 신부에게 소송당한 신랑은 나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짓거렸지만 결국 우리의 완승으로 끝났다. 그 덕에 내게도 위자료가 들어왔다. 솔직히 결혼식에 참가하려고 옷도 새로 사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세팅하느라 꽤 돈이 나갔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그 자식에게 복수한 기분이 들어 조금은 통쾌했다. 그날을 위해 산 옷은 다시 봤을 때 그때 기억이 떠올라 트라우마가 되어 그냥 공짜로 친구에게 줬다. 그 대신 다른 옷을 사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 신랑은 결국 신부에게도 거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되자 주변에 아무도 자기 편이 남지 않게 되어 이제 와서야 울며 한탄하고 있다고 한다. 자업자득이지 뭐. 친구랑 자주 가는 분식점에서 일어난 사건. 그 식당은 분식을 유달리 좋아하는 식당 주인이 약 5년 전에 회사를 퇴사하고 개업한 식당이다. 개업하고 1년 정도 되었을 때 식당 리뷰가 가격도 싸고 맛도 최고 라며 평판이 좋았고 친구랑 그 식당을 자주 가기 시작한 것도 그 시기였다. 식당 사장님은 인상도 좋고 성격도 좋으신 분 같았다. 나랑 친구는 항상 라면과 볶음밥 세트를 시켜서 먹었는데 그날은 월급 전날이라 돈도 거의 없어서 라면만 시켰다. 그런데 나온 음식은 라면과 볶음밥 세트가 나온 것이다. 저기 사장님, 주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니까 항상 볶음밥 세트를 시키셔서 그냥 생각 않고 만들었네요. 이왕 만든 거니까 드시고 가세요. 버리기도 그러니 그냥 드세요. 볶음밥은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평상시처럼 맛있게 먹었다. 그 뒤로도 월급 전날에는 형편이 많이 안 좋아서 라면만 시키곤 했는데 사장님은 항상 볶음밥 세트를 내주셨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로 세트 주문으로 착각했네요. 라고 하시며 라면값만 받으셨다. 정말이지 이 식당은 음식도 맛있었지만 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었다. 그날도 늘 그랬듯이 친구와 함께 그 식당에 가서 라면을 시켜서 먹고 있었는데 딱 봐도 양아치로 보이는 남자가 젊은 여성이랑 같이 식당에 들어왔다. 그들이 자리에 앉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양아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알바생을 불렀다. 야, 거기 알바! 너 잠깐 이리 와봐! 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야, 여기 좀 봐봐! 죄송합니다. 물기가 묻어 있었나 봅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물수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뭐? 물수건? 젖은 데를 또 물수건으로 닦겠다는 거냐? 이게 진짜... 야, 이 바지는 말이야. 네가 평생을 벌어도 살 수 없는 그런 명품이야. 그런 명품 바지에 소독약 냄새나는 물을 흘려놓고 말이야. 얼룩지면 네가 물어낼 거냐? 보아하니 알바생이 가져다 놓은 물컵 표면에 생긴 물방울이 테이블에 묻어서 그 물이 양아치 바지에 떨어진 모양이었다. 양아치는 더 오버해서 소리 지르고 협박을 하니 알바생은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떨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주방으로 달려가서 마른 수건을 들고 나왔다. 야! 이걸로 닦으면 문제가 해결되냐? 어? 이게 진짜 장난하네! 그냥 물이 조금 묻었을 뿐인데 저렇게 난리칠 정도의 일인가 싶어서 친구랑 나는 어이없어 했고 양아치는 같이 온 여자 앞에서 뭔가 센 척을 하고 싶었던 건지 계속 소리 지르면서 난리쳤고 알바생은 겁을 먹고 울기 시작했다. 보고 있자니 야! 너랑 말할 것도 없다.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라고 할 꼬락선이었다. 알바생은 주방으로 식당 주인을 부르러 들어갔다. 잠시 후에 식당 주인이 주방에서 나와 양아치한테 허리를 굽히면서 아이고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 이야기 듣고 나왔습니다. 세탁비를 드릴 테니 오늘 일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5만 원을 주면서
머리 숙여 사과를 했다. 지금 장난하시오? 겨우 5만 원으로 내 바지가 세탁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요? 아, 나 진짜 이 식당엔 웃기는 사람들만 모여있네. 이 바지가 그냥 평범한 바지로 보이시나? 이런 변두리 동네 세탁소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바지가 아니란 말이야! 라며 계속 소리만 질러댔다. 그러더니 그 양아치가 말하길, 내가 말이야 흑룡파 조직원이거든? 라고 했고, 조폭이 아니라도 그냥 들어도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흑룡파 이름을 들먹이자 가게 안이 떠들썩해지기 시작했다. 어떤 손님은 음식값을 테이블에 두고 양아치를 피해서 식사 도중에 나가기도 했다. 나라도 경찰에 신고할까 했는데 흑룡파 조직원이라고 하니까 겁도 났고 괜히 신고했다가 뭔 짓을 당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양아치는 다른 테이블을 발로 차고 다니면서 식당 주인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어이 사장 양반, 내가 지금이라도 조직에 전화하면 우리 애들이 당장 날라와, 알아? 그럼 이 식당을 그냥 가만히 두겠어? 순식간에 문 닫게 하는 수가 있어! 아이고, 그러시면 제가 진짜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해드려야 용서를 해주시겠습니까? 드라이 클리닝도 이런 변두리 동네 말고 강남에 있는 특수 드라이 클리닝 하는 그런 데다가 맡겨야 하니까 일단 50만 원에. 이 식당 서비스가 나빠서 내가 무진장 기분이 더러워졌거든? 손해배상 청구해서 50만 원 더 얹어서 내놓으면 용서해줄게. 그거 못 주겠다고 하면 지금 당장 애들 풀어서 오늘로 이 가게 문 닫게 해주지. 아이고 손님, 제발 좀 봐주십시오. 같이 온 여자는 맞아 하며 맞장구를 치면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 저기 손님, 식당에서 담배를 피시면 과태료를... 라고 사장님 말하니까 여자가 진짜 웃겨? 여기서 내가 담배 피우는 게 싫으면 빨리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돈을 줘야 나갈 거 아니야? 고 말하면서 물컵에다가 단백질을 털어냈다. 사장은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한숨을 내쉬며 알겠습니다 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에 들어가서 현금 갖고 나오겠습니다.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양아치는 이제야 겨우 알아먹으셨네. 얼른 가서 돈이나 갖고 오시지. 라고 말하며 깔깔거렸다. 이봐 사장, 혹시라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쓸데없는 짓 했다가는 알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애들이 여기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 순식간이다! 라며 협박을 했고, 사장님은 신고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양아치는 에휴,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라며 다시 앉았고, 여자는 양아치에게 담배를 건네고 불을 붙이면서 별거 아니네 하고 낄낄거렸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이 저렇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자니 안쓰러웠다. 그러고 2분 정도 지나자 남자 몇 명이 뛰어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뭐지? 하고 입구 쪽을 쳐다보니 4-5명 정도인데 딱 봐도 찐 조폭 같은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양아치랑 여자를 보더니 이 자식 본 적이 없는데 누구야 이놈은? 하며 그 둘을 잡아서 끌어냈고, 양아치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검은색 차에 강제로 태웠다. 흑룡파 막내 같은 남자가 형님 이거요! 2년놈들 자리에 있던 물컵입니다. 라며 담뱃재가 들어있는 물컵을 보스 같은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이게 뭐냐! 언제부터 담뱃물이 음료수로 돼버렸냐! 라며 보스가 무서운 말투로 양아치에게 물었다. 그러자 양아치는 아이고, 그건 제가 아니라 이 여자가 한 겁니다! 라며 손가락으로 여자를 가리켰다. 야 이 자식아! 이거 진짜 양아치네! 감히 날 배신해! 라며 여자는 소리쳤다. 야 시끄러! 됐고, 나중에 니들 이거 원샷 하는 거다! 라며 보스는 무서운 얼굴로 말했다. 밖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욕하는 소리와 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떠나자 주방 안에 있었던 식당 주인이 나와서 어라? 아까 그 손님들은 어디로 갔지? 라며 식당 안을 두리번거리며 손에는 지폐를 들고 그들을 찾는 척을 하고 있었다. 그때 어떤 손님이 와서 사장님, 오늘 진짜 운이 좋았어요. 글쎄, 사장님이 돈 가지러 들어간 사이에 찐 조폭들이 와서 그 양아치 커플 끌고 갔거든요. 라며 가게에 있었던 일을 식당 주인한테 얘기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어떤 분들이 데려가 주셨군요. 아이고, 진짜 이제야 살 것 같네요. 라며 식당 주인은 말했지만 내가 보기엔 뭔가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식당 주인은 손님 여러분, 식사 중 불편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라며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사장님도 놀라셨죠? 라며 난 대충 얼버무리며 말했다. 그리고 식당 주인은 손님들에게 미안하다며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식당을 나온 우리는 저 사장님 겉보기와는 완전 다른데? 진짜 깜짝같이 속았어. 우리는 식당 주인 이야기로 한창 열을 올렸다. 그러곤 친구가 아까 그 양아치 커플 말이야. 이빨 다 털렸거나 어디 몇 군데 부러져서 반불교 되는 거 아니야? 우린 농담처럼 말했지만 흥룡파는 자기네 조직 이름을 대면서 건달짓하는 양아치들을 뒤도 새도 모르게 처리한다고 들었다. 양아치가 흥룡파 조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식당 주인을 겁박하며 삥뜯기를 한 건데 마침 그 식당은 흥룡파가 뒤를 봐주고 있던 거였다. 식당 주인은 돈 가지러 들어간다고 하면서 흥룡파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다. 그 양아치는 흥룡파를 팔며 양아치 짓을 했으니 아마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될 것이다. 그 양아치 커플이 어떻게 되든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진짜로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니 좀 섬뜩해졌다. 그 식당 주인은 착하고 순한 사람으로만 보였는데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의외였다.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사건이었다. 우리 시어머니가 혼자 자폭한 얘기를 해볼까 한다. 시어머니는 집 근처에 살고 계신다. 시아버지는 내가 결혼 전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시어머니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살기로 한 것이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같이 살기를 원하셨지만 남편이 막아주어 동거는 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거리가 가까운 터라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셨다. 찾아오시는 것만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오실 때마다 그렇게 잔소리를 하신다. 언어폭력은 기본이요. 요리 중에 젓가락으로 나를 쿡쿡 찌르거나 하는데 내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요리나 물건을 버리는 등의 증거를 남기는 일은 일절 없다. 너무 용의주도한 괴롭힘이다. 내가 도마에서 단단한 호박을 썰고 있을 때 아가, 내가 집안일을 너무 못해서 미안하구나. 이렇게 도움도 안 되는 시어머니랑 있으면 화나지? 라고 슬픈 척하며 말하거나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씻어놓은 그릇 밑에 떨어진 물을 보고 어머나, 이거 덜 씻겼잖니? 라고 할 때도 있고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 잠깐 누워있기라도 하면 세탁기 다 안 끝났어. 안 널 거니? 빨리 안 널면 옷에 주름 생긴다. 라고 입을 먼지털이로 툭툭 치면서 말씀하신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하려 해도 소리만 듣고 보면 마치 내가 가해자처럼 들렸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다. 전에 한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녹음한 적이 있는데 들어보면 대놓고 내가 가해자 같았다. 처음엔 괴롭힘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참을만 했는데 대꾸를 안 하고 참기만 한 결과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고 이제는 한계에 도달해 남편과 대화 좀 해보려고 했지만 요즘 들어 집에 올 때마다 미안한데 오늘은 먼저 좀 잘게 라며 엄청 피곤해 보이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었고 말을 걸어도 대충 고개만 끄덕일 뿐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으면 내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며 미안, 뭐 좀 생각하고 있었어 라며 고민으로 가득 찬 듯한 분위기를 풍겨 상담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단 나 혼자 증거를 확보해서 남편에게 얘기해보기로 했다.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녹음은 과거의 경험으로 두고 녹화를 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몰래카메라를 세팅한 것이다.
고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구멍을 뚫은 상자에 넣고 선반에 두었다. 앵글도 확실하게 잡고 나서 9시 50분이 되자마자 바로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역시나 아무것도 모르고 집을 또 찾아온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출근하고 난 후에 오시고 항상 오시자마자 잔소리를 시작한다. 그 후 짜다는 둥, 기름지다는 둥. 내 혈당치가 올라가는 건 좋다만 아들 건강은 좀 생각해서 식단을 짜렴. 하면서 또 잔소리 폭격을 시작한다. 그래도 내가 만든 점심밥을 다 드시고는 1시간 정도 소파에서 낮잠을 주무신다. 그 후 또다시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하며 잔소리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다. 그리고 시어머니 부탁으로 저녁밥을 다 만드니 시어머니는 가져오신 반찬통에 저녁밥을 싸서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집에 돌아가신다. 이것이 시어머니의 하루 루틴이고 남편이 없는 평일에만 이렇게 하신다. 결국 거의 하루 종일 시어머니는 내 주변에 붙어 다니시기 때문에 이번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가능한 한 녹화 장소에서 하려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나타나시고 10분 정도 뒤에 차 소리가 났다. 창문으로 보니 그건 남편의 차였다. 뭐 두고 갔나? 생각하며 녹화를 계속했다. 그리고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며 주방으로 뛰어오셨다. 나는 아침 식사 후 설거지 중이었다. 오늘은 녹화까지 하고 있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인지 오늘은 또 어떻게 괴롭히시려나 하고 두근거리며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싱크대 서랍문을 열어 국자를 꺼내 벽을 쾅쾅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며느리가 날 때렸어. 라며 혼신의 힘을 다해 소리쳤다. 그건 그렇고 진짜 시어머니 연기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어 조금 웃기기도 해서 나는 설거지를 계속하며 시어머니의 명연기를 감상하고 있었다. 하지 마렴, 마가. 비명소리를 듣고 남편이 주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남편 등 뒤에 숨어 얼굴만 빼꼼 내밀면서 나를 가리키고는 아들, 며느리가 날 때린다. 무서워. 소리치든 말든 남편은 엄청 차분하게 어디를? 하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당황해하며 벽. 이라며 초조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나아가 남편이 또 근데 왜 엄마가 그걸 들고 있는데? 라고 묻자 시어머니는 크게 당황하며 며느라가가 국자를 휘둘러대서 뺏은 거야. 참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걸까? 아휴. 덜덜 떨어가며 대답하신다. 그러더니 남편이 휘두른다니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휘두른다는 거야? 라고 말해서 시어머니는 나를 확인하고는 더 크게 날뛰셨다. 나는 손에 식기와 수세미를 들고 씻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주방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큰 소리를 내고 있던 시어머니의 말과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 갑자기 남편이 돌아와서 이번 며느리 괴롭히기 작전은 물거품이 된 듯하다. 아니야. 내가 뺏어 들자마자 바로 설거지 시작한 거라고. 내가 혼자 난리치는 것처럼 꾸며놓고 참 못돼 먹은 계집애 같으니. 라며 투덜댔지만 남편은 아무리 뭐라 해봐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일갈했다. 이 정도면 남편은 내 편이 맞다고 확신이 들어 증거 영상도 찍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몰래카메라가 있는 곳을 가리켰다. 시어머니는 도촬을 해? 기가 차서. 그거 지금 사생활 침해야. 라고 말하셨지만 남편의 집에서 찍는 건 도찰이 아니지.
라는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바로 도망가 버리셨다. 그 후 도망간 시댁으로 남편과 함께 찾아가 움푹 패인 벽수리비를 청구하고 향후 2번 다시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혹시라도 이 약속을 어기고 또 괴롭히면 엄마한테는 주소 안 알려주고 이사가서 연락도 안 할 거야.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엄마 병이 악화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라고 못 박았다. 참고로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며느라가가 그렇게 나를 괴롭힌다. 라고 계속 호소했다고 한다. 심지어 그 내용은 하나같이 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짓들인데 마치 내가 시어머니한테 한 것처럼 말해서 당신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는데 만약 그게 거짓이라면 되려 엄마가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어. 라고 한다. 요새 그렇게 고민에 빠져 있었던 건 이 일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일부러 연차까지 써서 자기 눈으로 직접 시어머니가 말하는 게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한다. 참고로 고민하던 건 내 편을 들어줄지 중립을 유지할지에 대한 선택이었다고 하는데 어머님 편을 들겠다는 선택지는 없었어? 라고 물으니 엄마랑은 피로 이어진 혈연이지만 당신은 종이에 사인만 하면 남이 되는 사이니까 우선해야 할 건 당신이야. 특히 오늘 엄마가 저러는 거 본 이상은 엄마 편을 든다는 선택지는 완전히 사라진 거지 뭐. 라고 말해줬다. 그리고 여태 힘들었지? 미안해. 조금 늦었지만 앞으로는 내가 당신 제대로 지켜줄게. 라고도 말해주었다. 결국 큰맘 먹고 설치해둔 녹화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다정함에 기분이 좋아진 것과 더불어 시어머니가 이 이후로 말도 없이 찾아오시는 일이 싹 사라져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고 매우 만족하며 지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